이번 명절에 이제 해드리고 가야겠어요. 오, 진짜요? 부모님한테는 다 해놨으니까 이제 백신 나올 거다, 평생 나오니까 그냥 다 쓰면 된다라고 제가 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주택연금입니다. 자, 우리가 연금을 참 많이 다루고 있지만 주택연금은 성격이 참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증권사의 상품이 아니죠. 증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대출입니다. 이거는 은행의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협업에서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다룬 상품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는요, 이제 필요해졌어요. 왜요? 저희 부모님의 있는 집을 주택연금으로 할 생각입니다. 진짜로요? 네, 진짜. 제가 막연하게 아는 거는 요거였어요, 처음에는. 자, 주택연금은 내 집을 사실상 팔아가지고 판 돈 대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연금으로 다 쓰다가 언젠가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하게 되면 그때 이 집을 팔아가지고 남아있는 그런 거랑 퉁친다, 이 정도까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더 자산 증식하는 것보다는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윤택함을 위해? 많이 쓰셔서 평소 때 평생 못 하셨던 많은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뭔가 걱정이 되니까 모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고, 다행히도 저조차 어찌 보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거기에 부스트를 걸어드리고자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집 그거 나한테 물려줄 필요 없다. 나한테 전혀 필요 없다. 근데 그걸 지금 현금화 할 수 있다면 저는 팔자 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러면 부모님이 집을 안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평생 집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 많이 했고, 내 집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주인이 또 다른 사람이고 간섭하고 이사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을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떠오른 생각이 주택연금이 있던데 한번 알아봐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콘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권이 아니니까 저희가 모으는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이거랑은 완전 별개인 거예요? 국민연금도 증권이 아니죠. 증권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돈을 받고 팔 수 있어야 돼요. 자, 예금을 가입했어요. 예금 금리 뻔하죠. 그거 남한테 못 팔죠. 그거 팔 수 있는 게 CD인 거예요. 아, 상품화된 게? 네, 그건 증권이 되는 겁니다. 증권이라는 거는 뭐가 됐던 간에 종이 쪼가리에 돈의 가치가 부여가 되면 증권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얼마씩 가지고 있는 소유권입니다 라고 하면 지분증권, 주식이 되는 거고, 이거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는 건데 이걸 판 거예요. 채무가 적혀있는 종이라서 채무증권, 채권이죠. 펀드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이렇게 투자합니다 라는 거. 집합투자증권. 퀴즈를 더 내볼까? 자, 주가 있는데 여기다가 파생상품을 결합해가지고 주가가 어느 범위 내에서 변동을 했을 때 이익이 가도록 이렇게 구조화를 시킨 상품은 무엇일까요? 파생투자상품. 에헤이, 파생결합증권 또는 주가연계증권. ELS. 맞아요. 에코티, 링크드, 시큐리티. 에코티, 주가죠, 주가. 거기 연동된 링크드, 그리고 마지막에 시큐리티스가 증권입니다. 우리가 시큐리티스라고 하면 보통 보안을 떠올릴 수 있으나 이제부터는 증권으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개인연금처럼 세금 내야 되고 이런 거랑은 별개인 거예요? 여기도 별도의 그런 체계가 다 있겠죠. 어쨌든 요거는 이름 그대로 영모기지이기 때문에 모기지의 반대 구조일 뿐이지 어쨌든 모기지인 거잖아요. 자, 이거는 철저한 로운의 영역에 있는 은행의 상품입니다. 근데 은행도 이거를 딴 데 팔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팔면 그것도 증권화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기준에서는 일단 거래 가능한 증권은 아닌 거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신청 어떻게 하고 얼마나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마무리,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을 통해 연금으로 받아 쓴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맞는 말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았는데 좀 주술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나온 대출금을 연금의 형식으로 매월 분배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왜 대출금이에요? 팔지 않는 거예요. 대출을 한다는 것의 장점은 내가 팔기 싫다 했잖아요. 근데 돈은 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집을 대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약간 이거예요? 내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한 담보가 주택인 거고, 그거를 일정 금액으로 계속 따박따박 받는 제도? 맞습니다. 뒤에 가서 마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주택연금을 가입한 사람들의 수가요, 500명이었다가 보자, 한 요 정도 했을 때 6만 명, 9만 명, 지금은 13만 명, 25년이니까 더 늘어있겠죠. 어쨌든 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고, 그래서 혹시나 했던 사람들도 제 컨텐츠를 보고 아, 저거 나한테 적합한 거다 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철저하게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영모기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모기지라는 걸 알아야겠죠. 자, 모기지는 한국말로 풀면 뭘까요? 주담대. 제가 아까 앞에서 시큐리티가 이제 보안이 아니라 증권이라고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주담대를 이렇게 들었을 때 투자를 하기 전에 사람들은 머릿속에 주택담보대출, 우리는 주식담보대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모기지입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집이 만약에 4억이에요. 4억 있나요? 없죠. 하지만 살 수는 있죠. 왜 살 수 있는 거죠? 이자만 내면 되니까. 자, 은행이 여기에다가 한 3억 넣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모아왔던 1억을 이렇게 넣고 나는 여기에다가 뭘 약속하면 되는 거죠? 원리금 상환. 그렇죠. 원리금을 따박따박 갚아주기만 하면 그 시간차를 이용해서 은행은 돈을 벌고, 나는 돈이 아직 1억밖에 없지만 미래에 벌 3억을 약속으로 여기 살 수 있는 거고, 4억짜리 집을 내가 지금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돈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집이라는 담보 가치가 너무나 확실하죠. 일본은 이게 없다고 하더라고. 주담대가 없어요? 일본은 집의 담보 가치가 도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터무니없는 수준,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시절을 겪고 나서의 결과인 거죠. 뭐 도쿄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조금만 나가도 담보대출로 나오는 게 몇백만 원이랬나? 가치가 없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담보가 심지어 꽉꽉 차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집을 레버리지로 일으켜서 사는 문화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집이라는 이 담보 가치가 빵빵한 4억이라는 게, 이게 올랐으면 올랐지 4억이라는 건 지켜질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도 돈을 빌려줄 수 있고 나도 그거 믿고 살 수 있고, 이렇게 원리금을 갚게 모기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전히 내가 돈이 없고 은행이 돈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내가 대출로 빌린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에 빌린 거는 무엇죠? 목돈을 빌린 거예요. 목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빌려서 잘게 갚은 겁니다. 이게 모기지입니다. 자, 영모기지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예요. 내가 집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살고 있습니다. 근데 퇴직을 한 거예요. 현금이 없습니다.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 필요한 게 몇 억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잘게 소액이 필요한 거예요. 자, 소액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목돈이 있죠. 그럼 이걸 팔아야지 현금이 되잖아요. 근데 담보 가치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품이 나올 수 있냐면, 은행에다가 이걸 담보로 맡기고 목돈이 나올 텐데 그 돈을 쪼개서 일정 기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얼마까지 일으킬 수 있겠어요? 단순하게 4억까지 일으킬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지금 4억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 이 4억을 잘게 쪼개줘. 이걸 연금의 형태로 주는 겁니다. 연금이라는 거는 돈에 그냥 성격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매월 나오면 그냥 연금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잘게 소액으로 나오는 연금으로 따박따박 내가 받겠다. 그렇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장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내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다. 내가 살던 집에서 심지어 내 명의로 내 소유권을 유지한 채로 계속 살 수 있다. 죽을 때까지요? 네. 그 기간이 지나도요? 네. 근데 다 못 받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까지 나온 대출이랑 이자까지 계산이 되어서 네. 그거랑 저 담보 가치랑 비교해서 돌려받을 게 있으면 돌려주고요. 돌려받을 게 없으면 안 돌려받는데, 내가 받은 게 훨씬 많아도 그냥 가는 괜찮은 상품입니다. 그냥 뭔가 집으로 추후 차익 실현을 내가 스스로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유효한 전략이에요? 그렇게 고민하면 끝도 없는 거고. 아, 그래요? 왜냐면 집값이 오를 거다 막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 얘는 뭐냐면요, 미래는 모르겠고 지금 4억으로 확정하고 나 그냥 돈 받을게 라는 거예요. 아, 내 노후에 쓸 돈이 없으니까 네. 그냥 지금 집은 그대로 살면서 따박따박 연금을 받겠다. 네. 제일 첫 번째는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을 팔 수는 없으니 이렇게 대출로 돌리는 게 바로 영모기지입니다. 내가 살 수 있다는 장점, 그 다음에 연금으로 나온다는 장점, 그 다음 마지막에는 내가 받은 게 더 많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뱉어내거나 하는 게 없다는 것은 장점이 됩니다. 자, 은행 입장에서는요, 받아 쓰는 기간이 수십 년일 거 아니에요. 그 수십 년 동안 대출이라는 상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금 받을 때마다 이자를 계산하겠죠. 이자를 어디서 떼겠어요? 여기서 떼는 겁니다. 연금을 받을 때마다 이자를 계속 은행에서 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대출 상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영모기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주택연금을 누구나 쓸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아, 나이 든 사람을 위한 제도인 거예요? 그쵸, 조건에도 뭔가 허들을 둬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이게 한번 세팅을 하고 나면 저는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졌거든요.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되던 간에 지금 가격을 픽스할 수 있고 그걸로 받는 거는 평생 받는 거니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부동산은 대체적으로 의견들이 오를 것 같지 않다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주 일부이긴 하던데, 아, 그래요? 그래도 서울처럼 막 폭등하거나 그럴 여지가 크진 않잖아요. 서울이 폭등하면 지방도 다 올라가긴 하니까 울산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집값 떨어졌는데요? 저는 또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집값이 어쨌든 변동성이라는 게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사실상 이거를 제도를 택한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올랐으면 어떡해요? 올라도 누릴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럼 포기해야 돼요? 그 집값이 오른 거를? 중간에 이거를 그냥 해지하면 되는데 그동안 받았던 걸 갚으면 해지가 돼요. 그러면 갚으면? 만약에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해지하는 게 낫죠. 집을 팔더라도 그게 더 남잖아요. 그렇게 선택을 많이 한다고도 합니다. 아, 그럼 그래도 나름 선택지가 있네요. 이거를 신청을 한다고 해도.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을 좀 두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부부 중에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돼요. 우리 부모님은 됩니다. 자,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 그러니까 집을 몇 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합이 12억 이하이면 돼요. 이거 딱 들었을 때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먼 곳들은 거진돼요. 그쵸. 울산에서도 12억 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 된다는 게 네, 만약에 55세, 52세가 살고 있으면요? 돼요. 근데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수령하는 거는요, 부부 중에 어린 사람 나이 기준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금액이 커지거든요. 자, 초기 보증료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1.5% 정도를 연금을 세팅할 때 초반에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고요. 연 보증료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내야 되는 게 보증 잔액의 0.75%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촬영을 접었었죠. 이거 다시 조사해 본 바로는 내가 받은 대출 금액의 0.75만큼이 연으로 계속 쌓여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커지는 거 아니에요? 엄청 복리로 커지죠.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중간에 그냥 깨면 되겠네요. 갚아버리면 되니까. 아. 대출을 우리가 조금밖에 안 받았다면 앞에는 이자 쌓인 것도 별로 없겠죠. 근데 뒤로 갈수록 이자의 절대 금액도 커지지만 0.75%만큼 어떻게 돼요? 이자의 복리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약간 주택연금으로 쓸 거면 계속 주택연금으로 써라, 이 개념이 담겨 있을까요?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러면 사실상 나중에 못 돌려받은 게 있으면 준다 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복리로 이자와 저런 대출 잔액이 커지는 구조라면 오래 사시고 나서 그냥 집 반납하는 느낌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운 좋으면 그냥 돌려받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요, 이 구조상으로 볼 때 이거 완전히 펀드 보수랑 비슷하죠. 제 펀드 이거 A클래스 선취,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받았어요. 1년 내내 받아도 1200이잖아요. 여기에 0.7은 얼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1200 받았어요. 쌓인 게 많아지죠. 그리고 여기에 0.75가 계속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0.75를 내가 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디서 까이겠어요? 저 4억에서. 그렇죠. 여기서 까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4억이 붙어 있는 대출금과 이자금 이 합계가 저는 더 크겠다,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아예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냐. 왜 우리가 연금저축 같은 거 할 때도요, 55세 이전에 적절할 때 잘 깨면 16.5를 내고도 뭐 남기는 그런 거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뭐라고 해요? 그거 찾는 것보다 이거는 쭉 가 쓰는 게 제일 좋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주택연금도요, 이렇게 세팅을 했다면 어쨌든 1.5 낸 거는 못 돌려받는 거잖아요. 내고 실행을 했다면 언젠가 집을 그냥 반납한다라는 그림으로 쭉 가는 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증기한이 연금 지급 기한인데 사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살고 있는데 둘 다. 아, 둘 다 사망해야지 이게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럼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대 여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정도에서 그 기대 여명에 맞게 확률적으로 계산이 되어가지고 매월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몇 4억을 쪼갰을 때 몇 살인데요? 100살. 아, 100살. 지금 100살. 그렇다면 제가 기대하는 거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는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거를 세팅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더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4억 원 정도의 집이 있는데 이거를 아끼셔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뭐 상속 받는다 뭐 이런 거보다는요, 이거를 다 쓰셨으면 좋겠거든요. 한 푼도 남김없이 쓰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집에 대한 애착? 집착만 없으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살릴 수 있는 상품이 더 좋은 거라니까요. 집에 사는 건 사는 건데 그래도 내 집이 아닌 거 아니에요? 내 집이잖아요. 내 집이에요? 끝까지 내 집이에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대출 끼고 집 사면 내 집이잖아요. 아. 이 은행 거라고 말은 그렇게 푸념은 하지만 내 집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담보 저당 잡혀 있고 은행이 지금 대출금 주고 있지만 완전 내 집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단점 없는데요? 말만 들어보면? 집값이 오른다 빼고. 그건 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계산을 좀 돌려봐야겠지만 제가 유튜브 영상 몇 개 찾아보니까요, 이 보증 잔액이라는 게 내가 1년에 1, 2천 또 1, 2천 계속 받아요. 이게 만약에 한 10년 받아요. 금액이 이제 억 단위로 가죠. 여기에 0.75%만큼의 보증료라는 일종의 이자가 계속 쌓이죠.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자, 이거는 연 보증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금공에다 내는 겁니다. 주금공. 자, 은행에다 뭐 내야 돼요? 이자. 은행도 마진 남겨야 되잖아요. 은행에다 이자 내거든요. 은행에 내는 대출 금리가요,
금리는 두 가지를 쓰는데요. 택1입니다. CD금리 쓸 수 있고 코픽스를 쓸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CD금리가 은근히 익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다 보면 코픽스 엄청 많이 쓰죠. 둘 다 고를 수가 있는데요. 자, CD금리 플러스 1.1 이거는 변동 주기가 3개월입니다. 코픽스는 0.85를 더하는데 이거는 6개월입니다. 둘 다 변동밖에 없어요. 자, 미래의 금리 예상이 여기에 어느 정도 가미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맞출 수 없죠. 또 옛날 같은 저금리가 올지 또는 예상 못했던 고금리가 올지, 근데 고금리가 오게 된다면 평생 받아야 되니까 이자 부담 엄청 커지는 거겠죠. 오히려 좋네요. 그죠? 그렇게 예상한다면 이렇게 좋다니까. 봐봐요. CD금리 선택했을 때 지금이 대략 2025년 9월입니다. CD금리가 2.5 정도 되고 이게 2.49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여기에 1.1 더하면 위에 거는 3.6, 자 밑에 거는 자 3.34입니다. 자 변동 주기 조금씩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과거 기간 중에 어떤 게 주로 낮았는지. 그러면 그리고- 이게 그 코픽스 금리 차트가 있고 CD금리 차트가 있는 거예요? 네, 있어요. 이 CD도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는 일종의 단기 금융 시장이잖아요. 여기에 돈을 넣으면 그냥 하루 이자 붙여서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CD금리 ETF를 사면 운용사에서 여기다가 넣어줬다 빼는 겁니다. 자, 그 금리 2.5. 그러니까 아마 지금 CD금리도 여기다가 조금 낮은 정도이겠죠. 보수 빼고. 근데 이게 4억이라는 집을 그 가치를 잘게 쪼개서 제가 계속 받는 거잖아요. 근데 네. 거기다가 이자도 내는 건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제가 비용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 4억에서 이자가 차감이 되는 구조인 거죠. 이자가 차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4억이 있죠. 담보 가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내가 뭐 받나요? 연금 받잖아요. 자, 1년에 1,000 받았어요. 2년에 1,000 받았어요. 그리고 한쪽에 이자 계산이 되고 있겠죠. 은행에 이제 대출 금리 플러스 보증료 이게 받을 때마다 누적지어서 계속 쌓일 거고 나중에 이게 더 쌓여서 4억까지 받았어요. 근데 더 살아있으면은 저거 상관없이 계속 꾸준히 그 금액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시점에 이제 4억에 대해서 저 금액이 이자로 어디선가 퍽퍽 쌓이고 있겠죠. 엄청 많이 쌓일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 두 개를 비교해요.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받았으면 끝나는 거고 내가 덜 받았으면 더 돌려줘요, 자녀들한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미래 금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나리오가 너무 많잖아요. 생각해야 되는 예상된 미래의 결과는 대략적으로 지금 한 3.34에다가 플러스 0.75 요거를 우리가 계속 내겠죠? 요거는 비용이잖아요. 이게 복리로 쌓여가는 거가 이제 100세 근처에 맞춰지도록 처음에 기본 세팅이 될 건데 그 이상으로 당연히 저는 사실 거고 그러길 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기본값이겠다.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택연금 받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저당권 방식이랑 신탁 방식이 있는데 저당권 방식은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은행에 내 걸 담보로 맡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는 상속이 발생하게 돼요. 요 대출과는 상관없이 상속이라는 거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연금이 계속 이어지게 하려면 자녀들의 동의가 뭐 필요하다 뭐 이런 유의사항이 좀 있어요. 그다음 신탁 방식은요. 이 집 자체를 지금 공사에다가 일종의 소유권을 통째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다 해주고 나한테는 연금만 주세요. 그래서 그냥-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 방식으로 신청을 했을 때 그 이후에 할 게 하나도 없네요? 네, 할 게 없는데 대신에 건물의 소유권이 내 게 아니고 공사게 됩니다. 그게 뭔 차이예요? 디테일한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의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그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압도적으로 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을 많이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외국이었다면 신탁 방식을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유불리는 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자세하게 이렇게 비교해 보진 않았고요. 보통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를 받을까? 중요하죠. 아까 12억짜리 넘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자, 12억이 안 넘는 돈이면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거의 없다. 거의 드물다. 제 기억에 아파트 한 1, 2억 에? 진짜요? 왜 이렇게 싸요? 그거 봐요. 울산도 놀라잖아요. 이 새 아파트가 3, 4억, 뭐 5억 브랜드 안 넘어요. 없는? 아니, 좀 다 낡았죠. 근데 새 거 해도 그렇게 안 비싸던데? 그래도 대도시인데 마산 아닌가? 아니, 대도시입니다. 엄청난 도시예요. 음. 마창진, 메가시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은 무시 못하더라. 이 세월은 지금 뭐죠? 수도권 집중화. 수도권 집중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어디 있어요? 다 서울로 올라오죠. 여기 있잖아요. 울산은 좀 위에 있잖아. 그 회사도 많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우리 옆에 창원으로 가면 우리가 아는 기업도 참 많긴 한데 어쨌든 마산에는 참 없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사는 쪽은 더더군다나 직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는 평생 나고 자랐지만 저기서 요즘에 제가 명절 때 내려가고 거의 10년 막 지나도 별로 안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가 많이 없겠구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오겠구나. 언젠가는 비싼 가격에 사줄 사람들이 참 적겠구나. 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이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다소 비싼 가격이
지역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신청해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안에 신청해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30여 년 동안 연금 받게 되잖아요. 30년 뒤에 이 가격을 지금 예측한다면 저는 낮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아 진짜로? 네, 지금 가격보다는. 물가가 올라도? 네. 왜냐? 제가 바로 직전에 지금 부모님이 사는 집은 제가 안 산 집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살던 집도 평생 살았는데 가격이 거의 안 올랐어요. 대략적으로 20년 살았나? 2배 안 올랐을걸요? 아파트에 살았어요? 네. 그러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 기억에 집을 8천 주고 샀었나? 중학교 때입니다. 저 때가 어쨌든 10대였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 저 이제 40대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 이게 2억 안 했던 걸로 알아요. 아 진짜? 1점 몇 억. 그러면 봐봐요. 이게 오른 거 볼 수 있어요. 이게 거의 막 한 20년 지났을 텐데. 그래서 저는 지금 살고 계신 집도 새 거고 하니까 좋은데 지금이 비싸 보이니까 팔자라고 하시기에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 주택연금을 지금 한다면 지금 평가되는 그 가치 금액만큼은 어쨌든 다 받는다면 그게 더 남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거기에 돈의 미래 가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쓰시는 것에 가중치를 전 더 두고 싶은 거죠. 그냥 편리성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도 해요. 원래 만약에 주택연금이 없었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이미 지금 살고 있는 저 집의 가격도 코로나 때 고점을 찍었었단 말이에요. 저 때 제가 몇 번 설득을 팔자. 시도했었어요. 팔자. 팔면 어디가 사냐? 자, 부모님, 팔면 목돈이 나오죠. 이 목돈을 통째로 배당 세팅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월세를 들어가자. 그러면 차익이 남고 집은 새 집에 살 수 있다. 그리고 집이 또 낡으면 또 넘어가면 또 더 새 집에 살 수 있다. 왜냐? 지금 살고 있는 곳에는 집값이 안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자체 주택연금이네요. 그렇죠. 이걸 제가 이제 시도를 했는데 기각당했죠.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온 게 지금의 가격으로 픽스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된 거죠. 그리고 부모님도 오케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신 지급 방식과 기간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이면 계속 준다는 거고 기간이면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만 받겠다는 거죠. 네. 제가 아까 앞에서 예를 들어 4억 이렇게 집값이 책정된 게 있잖아요. 이 돈을 얼만큼 나누어 받을지 그거를 종신으로 하게 된다면 기대면 고려해서 이 나이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까지 사시는 걸로 해서 4억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연금이 얼마일지 세팅이 되겠죠. 그게 아니고 확정이라면 그 기간 더 줄여서 4억을 쪼개서 줄 거고요. 자, 이걸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이 될 거고요. 종신으로 하면 평생 나오고. 자, 확정 기간 방식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받는데 이 기간은요 연령에 따라서 지급 기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상태, 예를 들면 55세 뭐 요 정도면 길게 확정으로 할 수 있을 거고, 왜냐면 기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너무 작은 기간 해가지고 저 4억을 그냥 다 땡길 수 있잖아요. 그럼 연금이 아닌 거니까. 연금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65세 때 신청하면 10년 이런 식으로 그런 기간이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아마 조금 더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쪽은 또 이쪽이라고 합니다. 금액을 픽스하고 그리고 내가 얼만큼 언제 살지 그리고 막 이런 거 고민하기 싫으니까 그냥 종신. 근데 이게 종신으로 받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확정 기간으로 받잖아요. 네. 만약에 100살까지 기준으로 30년이 남았는데 20년 동안 받겠다 하면은 기간이 줄어든 대신 받는 금액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제가 100살까지 살아요? 그러면 91세부터 100살까지는 돈을 안 받고 집은 그대로 살고 네, 산대요. 무료로? 네. 그러면 연금을 종신으로 선택하게 되면 100살보다 더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 110세까지 살았으면 끊임없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4억 기준으로 충분히 남아 돌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확정 기간으로 했으면 그런 경우는 혜택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 장점의 차이인 건가? 그렇죠. 장단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1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집값은 4억으로 세팅되어 있었지만 내가 한 10년 더 받았잖아요. 이미 받아 있는 걸로 원리금은 제가 아까 보니까 한 8억 막 이런 것 같은데 그 뱉어내는 건 아니라고요. 받은 것도 훨씬 많이 받았지만 거기에 따른 이자나 이런 것도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10년 더 지났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돈이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유리하게 쓰는 거죠. 어차피 그렇게 잡히는 금액을 내가 뱉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연금은 물가 반영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계속 일정한 금액인 거죠. 네, 금액은 일정합니다. 잘 생각해서 선택해야겠다. 네. 연금을 종신으로 할지 확정기간으로 할지 기간을 정했다면 이제는 받는 방법도 정해야 되는데요. 요것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종신의 유형입니다. 종신의 유형 중에 정액형 금액 정해놓고 받는 거, 이때 딱 정하는 금액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평생 동일한 현금을 수령하는 겁니다. 이걸 선택하신 분들의 70%라고 합니다. 자, 초기증액형에는 초반에 좀 더 많이, 나중에는 그만큼 적어지겠죠.
마치 국민연금도 이런 느낌이죠. 국민연금도 당겨받을 수 있고 늦춰받을 수 있는데 늦춰받으면 금액이 훨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빨리 당겨받으면 먼저 받는 걸 합하면 또 큰 돈이 드잖아요. 그쵸. 내가 언제까지 할 줄 알고 이게 더 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쪽과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고 다른 걸 쓰다가 그때 받는 게 종합이 웬만큼 살아도 훨씬 크다. 저 두 번째가 더 마음에 드는데요? 조기증액형? 네. 자. 사실상 내가 수령 신청을 한 그 시점에 돈을 가장 많이 쓸 텐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병원비가 많이 들면 또 달라지긴 하겠다.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정기 증가형도 있습니다.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하도록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되게 선택을 작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5억짜리 집 가지고 시세를 예시를 한번 짜봤습니다. 5억이면 지금 100만 원이라고 봅니다. 60세에 신청했다는 기준이겠네요? 네, 여기서는 60세일 거고 나이가 더 많다면 금액은 그만큼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100만 원을 계속 받는다는 소리네요? 네, 왜냐면 이런 식인 거예요. 자, 5억짜리 집 지금 픽스 하잖아요. 자, 5억으로 지금 60세이신 분이 신청을 한다면 100살까지 사신다고 가정한다 했잖아요. 앞으로 40년 동안 5억을 받는다로 나누면 대략 그게 100만 원이 나오나 보네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세팅을 하고 초기 증액형을 선택하면 3년 선택하면 133, 133 조금 더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93씩 평생. 자, 초기 증액 7년 선택하면 124를 7년 동안 받고 그 다음부터 86을 평생. 정기 증가형은 83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올라가서 이렇게 94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뭐 하실 거예요? 저는 확정형 할 건데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고민님은 고민님이 부모님 연금 세팅 다시 해드렸잖아요. 근데도 저도 지금 생각이 바뀐다. 미리 왕창 받아놓고 그거 좀 재놓고 이렇게 꺼냈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못 쓰실까 봐 자유롭게. 아, 왕창 받아셔도 그걸 다 쓰진 않으실 테니 네. 그러면 초기 증액형 어때요? 사실 저 5억보다는 집값이 낮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00만 원도 안 나오겠네. 그러니까 부모님 나이가 지금 저희는 65세 기준으로 맞네. 어린 사람 기준으로 하면 아마 100은 넘게 나올걸요? 그럼 어쨌든 100 100 정도로 초기 증액형으로 해서 음. 초반에 같이 많이 쓰시게 하고 뒤쪽에는 개인연금 섞어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3.3 세금 내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종신이 나은 면이 있네요. 종신은 괜찮은데요? 이래서 많이 선택하나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저에게도 그렇고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필요한 거는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저축 안 하고 다 쓴다는 전제를 하고 받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기에는 초기 증액형 괜찮네. 그래 놓고 왠지 정액형 할 것 같아. 왜요? 부모님한테는 다 해놨으니까 이제 100씩 나올 거다. 아, 말하기 편하니까? 네, 평생 나오니까 그냥 쓰면 된다. 그냥 매달 100 나오면 다 쓰면 된다라고 제가 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심플이즈 베스트잖아요. 특히 그럼 이제 그렇지. 우리 부모님들 거를 다룰 때는요. 자, 그러면 종신으로 받고 얼만큼 받는지 대략적으로 봤잖아요. 자, 이 받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일단 집값이 비싸야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이걸 신청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아, 살아야 남을 시간이 적어서? 사람 남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살아 있을 시간이 적어서? 그렇죠. 어쨌든 이게 다 기대 여명의 계산일 텐데 그 기간 자체가 줄어 있으면 당연히 집값은 똑같다면 많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압축적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런 거죠. 4억짜리 집을 팔아서 누구는 30년 동안 나눠받고 누구는 10년 동안 나눠받는다면 당연히 금액이 달라져야 되듯이 나이가 많으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집값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 부동산원 시세가 있으면 아파트는 이런 게 보통 있거든요. 편하죠. 이게 없으면 국민은행 시세로 가고 이게 없으면 공시로 내려가고 이것까지 없으면 돈을 좀 내고 감정평가를 따로 받아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주택이랑 오피스텔 이런 것도 다 되나 봐요? 네, 오피스텔도 돼요. 그러면 평가를 받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위에 있는 것들은 시세가 다 있잖아요, 아파트들은. 근데 빌라는 그런 게 없으면 이제 개별성이 강하니까 그런 거는 감정평가를 따로 받아야 되는데 이건 또 비용이 발생한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값을 정하게 되고 그게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걸 신청한 부부 중에 연소자, 더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님을 나이 기준으로 네. 지급액이 결정되는 거네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 사실상 58년생인데 원래는 호적이 잘못됐어요? 네, 높아요? 60으로. 그러면 더 어리신 거 아니에요? 호적에는 더 어리기 때문에 그러면 더 손해 아니에요? 손해요. 저희 엄마랑 똑같다. 근데 저희 엄마도 2년인데. 이게 언제는 유리했어요. 일할 때. 그쵸. 정년이 길어지니까 남들보다. 주변에서 언니 하는데 같은 나이로 회사를 2년 더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 두 분 보셨으나 뭘 지금 반납해야 되죠? 기간. 네. 나이 더 많은 사람이 되어야 이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인으로 결정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할지 얼추 정했습니다. 총책령으로 정액경으로. 세상 무난한 걸로. 자, 그걸로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로 기대하면서 선택을 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 자, 검색창에 되고요. 주택연금이라고 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눌러보면 들어가지겠죠. 아, 주금공 사이트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금공에서 하는 주택 관련 서비스가 엄청 많아요.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주택연금이 위에 있고 이게 또 큰 사업이니까 이렇게 딱 있고 밑에 가입 신청 누르면 되는데 인터넷 가입 신청이 있습니다. 아, 인터넷 신청하면 되네요? 인터넷으로도 돼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요. 자,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각종 보증, 담보 설정 이런 필요한 제반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고 마지막으로 보증서가 발급이 되면서 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청. 그리고 알아서 해주고 결과 나왔습니다. 네, 나중에 가서 뭐 하면 되죠? 대출하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들 주담대는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 정도 나이 되셨으면. 네. 그 서류 어차피 할 줄 떼오라는 거 다 한꺼번에 떼서 주면 어차피 그들이 다 일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실 줄 아실 것 같은데. 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게 되는 거고 신청을 할 때는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 이런 거 넣게 되면 시세가 있으면 이거 얼추 다 진행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 나이가 달라질 일도 없고 아파트 시세가 급변할 일도 저쪽은 많이 없을 것 같으니까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이제 가입 신청하려고 하면요. 여기 밑에 매뉴얼이 2개가 있거든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PC로 하는 사람과 모바일로 하는 사람이 둘 다 보실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바로 신청도 되겠죠. 그래서 이 매뉴얼을 다운받아 보면 PC로 하실 분들은 이렇게 생긴 거를 보고 모바일로 하실 분은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일단 쭉 확인해 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요. 이거는 요건이 되는 사람이 신청 여부가 중요한 거지. 그 이후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픽스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식이 할 수도 있는 건가? 부모님 폰으로 해드려야겠죠. 이번 명절에 해드리고 가야겠어요. 오, 진짜요? 와, 거대한 결정을 하고 오네. 저는 부모님께서 건강히 오래오래 마음껏 쓰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동안 나 때문에 못 쓰신 거 많을 거 아니야. 지금 부모님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제가 어쨌든 저는 먹고 사니까. 그러니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는 진짜 마음껏 쓰시라고. 용돈을 많이 드리는 거 이런 거는 제가 해야 될 그 다음의 차원이지만 그동안 본인의 손으로 만드셨던 그 많은 자산들은 좀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효자네. 효녀만 하겠어요? 부모님 드리고 저번에 소고기도 사드렸으면서. 자, 그렇다면 과연 미리 조회를 해볼 수 있을까? 당연히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수치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수치를 넣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이름 치면 나오던데요? 진짜? 네, 시세가 있으니까. 이거 해봤어요? 네, 저 해봤어요. 대단지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가격이 나- 있으면 수월하잖아요. 나도 해봐야지. 자, 이렇게 주택연금 치면 여기 바로 예상연금 조회 이것부터 나옵니다. 이거 누르면 여기를 누른 화면으로 연결이 되고 짠 이렇게 나와요. 자, 이 화면이 나오면 아버님 생년월일, 어머님 생년월일 어떤 주택이니? 하고 최저층 여부 아니요 시세 검색 이거 누르면 주소 검색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뿅 하고 떠요. 그러면 그 아까 말한 한국 부동산 원 시세랑 KB 그거 중에 뜨는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아마 그거는 불러올 수 있는 가격들일 테니까. 기초연금 수급자, 아니요. 1가구 1주택 아니요. 그리고 방식 여기서 골라야 돼요. 이 고르는 게 미리 공부 안 돼 있으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근데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혼합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는요. 대부분 종신 지급 방식을 하실 거예요. 저 같은 분들은. 종신 혼합 방식은 혼합은 일부만큼은 내가 필요할 때 급히 목돈을 뺄 수 있는 방식. 확정 기간 정해져 있는 거. 근데 또 혼합 방식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은 어느 정도 내가 목돈 가능한 방식. 유연하게 어쨌든 방식을 마련해놨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 인출 가능 항도 있죠. 혼합일 때 뽑았을 수 있는 거 여기 정할 수 있거든요. 50%, 70%예요. 70%는 어차피 여기 특정한 부분만 되니까 50%가 된다는 건데 이걸 해놓으면 4억짜리 집이면 2억 원을 일단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그 방법은 좋은 게 아니라고 유튜브에서 배웠습니다. 자, 기억합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1688-8114. 네, 주택연금 관해서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금공 고객센터입니다. 주금공에서 하는 주택연금 말고도요, 이제는 민간은행도 주택연금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게 제일 기준이 그겁니다. 주금공에서는 12억 이하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억이 넘는 집들이 이 수도권에 너무 많잖아요. 여기를 타겟팅하는 거는 민간은행만 가능하다 보니까 여기 뉴스에서는 하나은행이 12억 넘는 것도 이제 가능하도록 민간 상품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실까? 제가 만약에 서울에 12억 넘는 집이 있다면 전 안 할 것 같은데. 안 하죠. 가격이 오를 테니까. 근데 약간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를 너무 잘 할 수 있어서 그래요. 활용. 목돈을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투자. 투자도 세팅. 할 수 있고 이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월배당 세팅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많이 드는 건데 대부분은 전혀 하지 않죠. 그렇다면 목돈을 현금 흐름으로 만들 수 있는 은행 상품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노후 자금이 필요하면 주택연금을 활용하자입니다. 특별히 단점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한테 물려주거나 뭐 차익 실현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단점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진짜 집 밖에 없어서 현금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방법은 유효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저희 부모님처럼 약간 지방에 사시는 경우에는 조금 더 유효할 것 같아요. 가격 오르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이 좀 적을 테니까요. 두 번째 결론.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으면 주택연금을 하자. 이건 무조건이겠다. 제 생각이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모르겠으나 네. 집값이 안 오를 거라고 판단이 되면 주택연금을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것도 고민이 옛날엔 참 많이 했을 텐데 최근에 보면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울만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고민하지 말고 제일 흔한 거 종신 지급 방식과 정액형입니다. 이거 하신다고요? 네, 제가 할 거라서 적어놨군요. 자, 네 번째 결론. 4층 연금 미리미리 준비하자. 괜찮다. 결국에 뭐죠? 구연, 퇴연, 주연. 자, 이 4층 연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툴들입니다. 이거 4개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질 거니까 우리의 구독자분들이라면 우리 곰곰이 분들이라면 개연 쪽과 퇴연 쪽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구견은 이제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바라기만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퇴연과 개연이 많이 준비가 되지 않은 누군가가 조금 힘든 노후를 맞을 것 같다면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주연까지 가는 거고 또는 저처럼 사실상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많은 거를 주시거나 그걸 바라지 않는 상황이 되면 주연을 해도 괜찮겠다. 왜냐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무조건 있거든요. 내가 지금 100만 원 이런 거 안 쓰면 이 집을 나중에 줄 수 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설득을 했던 거는 30년 뒤에 이 아파트 받기를 원하지도 않을 거고 나는 더 성공할 수 있을 거고 그 돈이 의미를 가지는 것보다 지금 쓰시는 게 의미가 더 있다라는 것도 하나였고 또 하나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집을 사는 거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주연을 생각할 필요는 없겠네요. 깻님이 현실적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4층 구조라 했잖아요. 연금 4층 구조. 깻님이랑은 너무 멀 것 같은데? 저 때는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집값이 어떻게 돼 있을지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사기 전에 자산을 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집 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 했어요? 투자해서 돈 왕창 불려서 그냥 산다. 네, 그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건데 돈을 많이 벌어서 소비를 줄이고 투자로 잘 불려서 이걸 오랫동안 반복을 하면 이게 부자의 길이 되는 거잖아요. 많이 벌기 위해 뭘 해야 되나요? 근로하고 부업도 하고 성과급을 받아야 되죠. 플러스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는 커리어를 만들어서 이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거고 소비를 줄이는 거 절약을 해야 되는 거죠. 쓸데없는 거 줄이고 좀 스마트한 소비를 해야 되죠. 안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한 소비는요. 핸드폰 살 때 싸게 사기 그리고 이사 같은 거 할 때 이삿짐 잘 고르기 그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곱하기로 하는 게 뭐예요? 투자입니다. 이 투자는 누군가는 부동산, 누군가는 증권, 누군가는 코인, 누군가는 경매를 하거나 등등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N은 오래오래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공식에서 투자에서 0이 들어가면 곱하기 0이 되니까 모두가 없어지잖아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N 오래 반복할 수 있는 거를 회사를 퇴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다니면서 절약하고 투자를 하되 확률 높고 안정적인 투자를 오래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를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업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가 사업 안 할 거면 이순이가 이걸 가지고는 투자를 하자. 사업 못할 것 같으면 투자를 활용해야 한다. 네. 투자의 개념은 이런 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이잖아요. 네. 깻님이 컸을 때의 고민은 집 어떻게 사냐 또는 살 거냐. 미국인처럼 나는 그냥 금융자산 쥐고 렌트로 사는 게 나을 거냐. 그걸 고민하는 날이 올 거고 근데 투자에 충분히 성공을 했다면 집을 사겠죠. 안정감? 그렇죠. 투자를 성공한 사람은 다 집을 사요. 자, 집을 그렇게 샀습니다. 주택연금 고민하겠어요?
하죠? 전혀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 자산 유동화의 수요에 맞는 거기 때문에 깻님에게는 아마 평생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대신 이걸 알아두면 좋은 건 뭐예요? 깻님의 부모님. 가족, 지인, 부모님, 친구의 엄마, 룸메이트의 부모님 이런 분들이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금융상담의 일부가 될 수 있겠죠. 혹시 영상을 보시고 아 저거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연금을 포함한 4층 연금까지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